안녕하세요. 고품격 역사 채널 꿀잼 유비TV입니다. 자, 10분 중국사 26번째 시간, 제목은 흑수저 주원장 세상을 뒤집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인물 소개하겠는데요. 오늘은 주원장입니다. 자, 이 주원장은 그 빈농의 자식으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그 청소년 때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승려도 하고 그 앵벌이도 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곽장이란 사람 밑에 홍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두각을 드러내서 결국 명나라를 건국하는 초대 황제가 됩니다. 제가 이 역사책을 공부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보았는데요. 이 흑수저의 신화는 이 주원장을 따라잡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빠뜨린 부분인데요. 자, 그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가가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쿠빌라이가 승리하였지만 다음에 또 누가 도전하냐면요, 오고타이의 손자였던 이 카이두가 쿠빌라이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카이두는 킵차크 한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을 연합해서 이 몽골 제국이었던 원나라에 계속 맞서게 됩니다. 자, 일한국은 이 쿠빌라이의 동생 훌라구였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세계는 오히려 평화가 왔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명절에 모여서 술도 같이 마시고 여름 휴가 어디로 갈 건지 계획 짜잖아요. 유럽으로 가자 그러면 유럽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피라미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몽고의 힘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세계는 평화가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니까 자, 가계도가 엉망으로 제가 흘러가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계속해서 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원나라는 어지러워져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남인을 천시하다 보니까 강남 쪽에서부터 반원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자, 방국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김국진 아닙니다. 얘는 절강성에서 해적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348년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웃긴 게 해적이 아니었어요. 아닌데 누가 해적으로 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겠죠.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요, 해적 기지로 가요. 취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 해적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방국진은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 소말리아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적 활동을 합니다. 자, 반원 세력의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일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별표도 찾는데 유복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름부터 이게 지금 배가 아파오죠. 이 사람이 1351년에 이 황하강이 범람을 하게 돼요. 제가 그 2편인가요? 얘기했는데 치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농민들을 불러서 이 황하를 노가다 시킵니다. 수리를 시키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가다까지 시키니까 짜증 폭발 직전이란 말이에요. 요런 것을 이 유복통이가 이용을 해서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는데 얘가 머리를 써요.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내세우냐면 한산동이라는 사람을 내세우는데 얘는 백령교 교도였어요. 그 백령교가 뭐냐면 미륵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미륵을 믿는 애들이 좀 이래 사고 잘 치죠. 우리나라 궁에도 맨날 그 지임은 미륵이다 이러면서 누가 기침했어 이래가지고 뭐 기침한 사람 철퇴로 머리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복통이 농민들을 선동하려고 이 한산동을 휘종의 후손이라고 소문냅니다. 휘종이 누구예요? 정강의 변 때 끌려갔던 무능한 송나라 황제죠. 자, 휘종의 후손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그 난을 준비하는데 이게 탈로 나요. 그래서 한산동은 처형당합니다. 그러자 이 유복통이가 한리마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1355년의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머리에 빨간 수건을 두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건적입니다. 자, 자매품은 뭐예요? 자매품은 한나라 때 있었던 황건적이죠. 걔들은 노란 수건이에요. 근데 얘들은 빨간 수건이에요. 노란 수건 줄까 빨간 수건 줄까 이럴 때 빨간 수건을 했기 때문에
홍건적이에요. 자, 이렇게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 되는데요. 이 유복통이가 자, 원나라를 공격하지만 사실 이 홍건적들은요, 세력은 크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나라가 마음먹고 때려잡으려면 때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어지럽게 난을 펼치다가 원나라 군대가 오면 도망가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홍건적이 세 갈래로 흩어지는데요. 그 중에 한 갈래가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무려 2차례나 침입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려 1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그 원나라 뭐 반원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짜증나는 우리 입장에선 이 유복통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횃불을 든 거죠. 몽골을 몰아내는데. 자, 그런데 역사는 제가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이 유복통이가 역사적 의의는 바로 그 집나라가 무너질 때 진승 오광이 그 선빵을 치니까 각 동네마다 나와바리마다 그 좀 힘 있는 애들이 다 따라 일어나잖아요. 이 유복통이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리마, 이 한산동의 아들 한리마는 나중에 이 유복통이가 장사성에게 공격받아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몸을 주원장에게 의탁해요. 그런데 이 한리마가 송나라 황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이 한리마를 명목상으로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원장이가 아무 할 일도 없는 이 한리마를 따르겠습니까? 자, 모셔오라 해놓고 물에 익사시켜 죽여버립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그 초나라 때 의제와 그 결과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 없이 남에게 숟가락 얹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복통이가 홍건적을 일으키게 되자 서수이라는 면포상이 호북에서 봉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천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소금장사였던 장사성이는 이 지역 부호들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소금값 결제도 안 해주고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수저우 지역이에요. 수저우 쪽인데 불만이 많았는데 이 유복통이가 그 선빵을 치니까 자기도 따라 그쪽에서 부호들 다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청업체에다 절대 그 갑질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사성이가 난을 일으켜서 1352년에 대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곽자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점쟁이에요. 이 사람은 유복통이랑 가까운 안희성 공량에서 봉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곽자흥이는 그 훗날 그 명태조 주원장의 주군이었어요. 주원장이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면포상, 소금장사, 점쟁이. 개나 소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유복통이가 선빵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복통이가 역사적으로 좀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지도랑 그 지역도 좀 표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안희성 쪽에 유복통이죠. 가까운 곳에 곽장이에요. 자, 장사성은 이 수저우 쪽. 서수이는 호북 쪽. 후베이죠. 중국 발음으로 후베이 쪽. 그리고 방국지는 이 절강성 일대 해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반군들도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반군들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주원장입니다. 먼저 주원장은 곽자흥의 부하자 사위였어요. 근데 곽자흥이 좀 성격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 옆에 있으면 다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경, 난징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곽자흥이가 죽자 그 세력들이 다 주원장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걸 흡수하면서 주원장은 강해지는 것이죠. 자, 주원장의 라이벌이었던 진우량은 아까 그 호북을 기반으로 했던 서수위의 부하였는데 서수위를 죽이고 배반하고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원장과 라이벌 구도를 만들게 돼요. 이 장사성은 풍요로운 지역이죠. 강서성 쪽에 그 수저우, 그 강소성, 절강성 이쪽이 굉장히 풍요롭거든요. 그 기반 도시였던 수저우를 그 자신의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얘는 그 어떤 천하를 그
하겠다는 야망보다는 이 사치와 노름에 빠지게 돼요. 놀이에. 왜냐하면 그쪽이 너무 풍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뭐 강남이나 압구정 이런 데 고시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놀 곳도 많고 뭐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장사성이 그 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명옥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찐이었어요. 경망스러운 인물이었고요. 총나라 쪽의 성도를 기반으로 하고 나라를 자신을 촉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원장과 진우량이 라이벌로 버티고 있고 장사성이 관망하는 3파전으로 압축이 돼요. 자, 보시면 주원장이 여기 남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수저우를 기반으로 장사성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호북 쪽이죠. 호북을 여기 진우량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진우량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의천도령기에 진우량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 성도 쪽에 명옥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옥진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명옥진의 아들 훗날 명승이라고 있었어요. 명승과 이 진우량의 아들 있었는데 얘들을 나중에 주원장이 어디로 보낼까요? 주원장이 이웃나라 고려로 보냅니다. 너희들 고려 가서 그 한류 열풍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러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에 호북 쪽에 진우량과 이쪽에 이제 주원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진우량이 여기 장사성과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이 주원장을 협공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장사성이라는 인물은 말만 협공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볼 때 얘는 입만 떠드는 놈이구나 이래서 진우량만 꺾으면 되겠다. 일단 얘부터 꺾자 이렇게 해서 둘이서 결판이 나게 됩니다. 자, 보면 그것이 파양호 대전인데요. 파양호가 어디냐면요. 쥐도에 보면 여기가 파양호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보면 주유가 파양호에서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파양호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호수 이건 동정호예요. 동정호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을 호북이라고 합니다. 중국 발음으로 후베이예요. 동정호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을 호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국 발음으로 후난이에요. 후난성, 후베이성. 이제 알겠죠? 이 동정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우량이가 이제 이 주원장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이 양자강을 따고 수군이 내려와요. 수군이 내려와서 이 파양호로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파양호 아래쪽에 이 남창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를 공격하러 이 진우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오겠죠. 와서 여기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 호구를 막아버립니다. 제대로 호구 잡은 거예요. 그리고 파양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우량은 남창의 포위를 풀고 이 주원장이랑 파양호에서 일대 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파양호 결전이 벌어질 때 이 진우량의 군대는 무려 60만입니다. 그에 반해 주원장의 군대는 20만이었어요. 그리고 진우량의 군대는 배가 커요. 빅이에요. 큰 배 위주예요. 그리고 주원장의 배는 작은 배 위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원장은 당연히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우량을 꺾고 주원장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진우량의 배들이 큼직큼직한 큰 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원장이 이 작은 배대에 불을 붙여서 여기를 충돌시켜요. 그래서 여기가 불바다로 만듭니다. 파양호를. 그렇게 해서 화공으로 이 진우량을 꺾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63년에 있었던 파양호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적벽대전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원장이가 적벽대전을 읽고 공부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 이 파양호 전투 때 소설 지망생이 하나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나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관중이가 이 파양호 대전을 보고 자기가 나중에 그 베스트셀러 삼국지를 쓰잖아요. 삼국지 연의를 쓸 때 그 아이템으로 써먹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조조는 그런 패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공이다? 주유의 공이 아니라 주원장의 공이에요. 그런데 이 글쟁이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진우량 사진도 얘기했죠. 왜 의천도령기에 진우량 사진을 가져왔냐면요. 자, 여기서 또 한 명의 글쟁이가 있어요. 김용이라고 중국 무협소설의 굉장히 그 거성인데요. 이 사람 작품 중에 의천도령기라는 게 있어요. 이 의천도령기 보면 주원장은 주인공 장무기 부하로서 백성을 위해 원나라에 대항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반대로 진우량은 원나라에 빌어붙은 기생충 같은 인물로 묘사가 돼요. 자, 이 진우량은 2번 죽는 거예요. 이 김용 때문에. 안 그래도 져서 짜증나는데 이 소설 의천도령기에서 쓰레기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파양호 대전에서 진우량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화살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되고, 이 진우량 세력은 일어나지 못하고 주원장에게 격파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관망하고 있던 아무것도 안 하던 장사성도 결국 주원장의 공격을 받고 136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원장은 이제 모든 한족 세력을 통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를 건국하는데 수도를 남경으로 정하니까 그것이 바로 1368년의 일이었습니다. 1368년에 수도를 남경으로 정한 주원장은 드디어 이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북벌을 단행케 합니다. 자, 북쪽에는 원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나라는 권력 투쟁에 정신이 팔려서 이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반원 세력들을 제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반원 세력을 주원장이 하나로 통합하고 이 원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힘이 없는 이 원나라가 주원장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머나먼 몽고 초원으로 달아나고 맙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 베이징을 포함해서 이 천하를 다시 한족의 품에 돌아왔던 것이죠. 누구의 공이다? 주원장이 이 원나라를 몽고족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명나라는 건국이 되었고요. 이 명나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